네, 첫 번째 주제는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입니다. 일단은 뭐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홍콩 비롯해서 부활절로 휴장하는 시장들이 월요일에 있었고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중국에서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하고 수요일에는 미국에서 주택 관련해가지고서 좀 데이터들이 몇 가지 나오는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요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만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LPR 금리 인하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였고 이게 수요일의 이슈였습니다. 다음으로 목요일에 뭐 미국 실업 관련된 데이터는 매주 나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이 목요일에 있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IMF 패널 토론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22 또 총재이기도 한 22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나와서 사실상 글로벌 통화정책 투톱이 나와가지고서 이야기를 펼치니 과연 무슨 얘기가 있을까라는 게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파월의 경우에 지금 5월 초에 있습니다. FOMC가 이날 이후부터는 소위 말해서 그 침묵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서 연준 위원들이 말을 못해요. 어떤 뭐 연준 위원들이 지난 한 2, 3주간 뻔질나게 나와가지고서 언론에다가 통화정책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 못합니다. 그냥 마지막 힌트를 얻고자 했던 거죠. 자, 그리고 금요일에는 일본도 혹시나 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소비자 물가 봐야 된다 였고, 그리고 아직 일어난 건 아니지만 내일입니다.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게 내일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1차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2차로 넘어갔고 결선 투표인데 이것도 생각보다는 조금 이슈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8일 월요일인데요. 그 주말 동안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트위터 인수 관련된 내용을 또 적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진심으로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어떤 거였었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Love Me Tender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이렇게 인용을 해놨습니다. 근데 다들 요거 이제 금융 쪽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텐더 오퍼라는 단어가 공개 매수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Love Me Tender는 공개 매수를 염두에 두고서 쓴 단어다라고 뭐 99.99%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제 트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 부분은 뒤에 또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말씀드릴게요. 금액까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에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양극화가 좀 벌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가령 이제 산업 생산이나 고정자산 투자 GDP는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제조업이나 이런 쪽이라는 것이죠. 이쪽은 예상보다 괜찮았는데 소매 판매 쪽이 나빴다. 즉 서비스 쪽은 좋지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 정도까지만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중국에서 이제 지표 나오는 요 날에는 요게 동시에 나오는데 이때 보통 요 정도 지표만 보는 게 정상인데 이날 아주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지표에서 서프라이즈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은 실업률입니다. 보통 이 중국의 실업률 데이터는요, 여러분 잘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낮아요. 미국 실업률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미국 실업률은요, 막 이렇게 낮게 돼 있다가 코로나 터지니까는 10% 중반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러고 나선 또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데이터로서 이제 좀, 야, 이거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실업률은요, 코로나가 터지나 안 터지나 5% 내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잘 보질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이번에 눈길을 사로잡았냐라고 하면 그래도 어쨌든 중국도 6%가 조금 넘어갔었어요. 코로나 터진 직후에는요. 그러고 나서는 내려와서 5% 정도 수준에서 안정화가 됐었죠. 그런데 중국이 오미크론이 터지면서 계속해서 코로나가 늘어나고 봉쇄하는 지역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갑자기 실업률이 중국 치고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발표할 때 5.5까지 갑자기 5% 초반에서 5.5로 올라왔고 이번에 5.8로 올라왔습니다. 5.8이면은 그 전에 숫자들 보이시겠지만은 거의 코로나 초기 레벨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굉장히 급냉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늘어나면은 뭐 버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렇죠? 소매 판매가 예상이 마이너스 1.6으로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표치는 마이너스 3.5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어찌저찌 PCI 검사 막 엄청나게 돌려가지고서 산업 현장은 좀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노력한다 손 치더라도 소매 판매 못 다니니까요. 그 다음에 중국의 서비스 업종 이쪽은 지금 데이터가 대단히 나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데이터 나온 직후에 리커창 중국의 총리가 또 이제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서 이번에는 통화에 대해서 원래 그 전에 강하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재정 지원을 약속을 크게 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그 뭐 매 중에 매죠. 가장매, 최고매, 블라드가 나와가지고서 75bp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75bp 언급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기억하기에는 86권가에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역시나 이런 주제는 좀 선점을 해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예. 빨리 말하기 잘했어요. 근데, 블라드 말 요즘 안 들어요. 사람들이. 뭐, 너가 그렇게 얘기해봤자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여기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는 별 영향 없이 끝이 나서, 크게 이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날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19일 화요일로 넘어가면요. 중국에서 추가로 코로나 때문에 봉쇄 조치 내리는 지역이 생겨났습니다. 당산시인데요. 여기가 그 북경이랑 가까워요. 그래갖고 이쪽이 철강석 그 철강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쪽에 그 철강 예전에 회사에서 담당을 할 때 이 지역에 좀 그 탐방도 많이 갔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튼 이쪽이 봉쇄가 됐다라고 해요. 코로나 환자가 나오니까는. 그래가지고서 그럼 중국에서 철강 생산 안 되고 그러니까는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해버리는 거죠. 중국이 소비를 덜한다. 근데 반대로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반사수혜를 보는 거 아니야? 중국이 셧다운 해버리면 우리 걸 쓰겠지라고 해가지고 철강주가 오르는데 근데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증시에 아주 그 약함이 느껴지더라고요. 현재 증시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래 이렇게 이슈가 딱 터지면은 대장주가 생겨요. 그리고 보통은 대형주입니다. 근데 그 상황은 돈이 많을 때의 상황이에요. 돈이 없을 때 상황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대형주를 끌어올릴 돈은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중소형주로 몰려갑니다. 이날 우리나라 포스코를 비롯해가지고서 대형 철강주들은 재미없었어요. 주가가. 그런데 아주 중소형 철강주들은 날라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저 중소형 철강주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참 좋을 텐데 싶으시겠지만은 반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세상이 뭔가 조금 돈이 부족하긴 한가 보다. 그런 게 느껴졌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이제 주택 지표 나왔는데 착공 건수하고 허가 건수입니다. 착공 건수 같은 경우에 예상치보다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전월 수정을 반영하더라도 잘 나왔고 허가 건수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 대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주택 시장이 당면한 문제 제일 심각한 게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공급이 조금은 요 지표로만 봐서는 좀 시간이 지나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런다고 해서 당장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점차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영향도 줄어들어서 이제 일하는 실제 집을 지어 나가는 곳이 늘어나나 보다. 그래서 미국의 주택 시장이 진짜 너무너무 지금 핫하거든요. 그게 살짝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당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최대 이슈 중에 하나였겠죠. 지난주에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주식이 와장창 난리가 났죠. 이날 시간에서 30% 폭락하고 끝났어요. 근데 다음날 증시에서 실제 35%가 폭락을 했고 그 다음날도 빠지고 하여튼 아비규환입니다. 왜 그랬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예상치보다도 순이익은 잘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10년 만에 가입자 감소를 발표를 했다라는 것이죠. 몇 만이냐면 20만 명이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죠. 우리가 이제 러시아 쪽에
서비스를 끊으면서 거기서 가입자 70만이 빠진 것 때문이지 사실 이걸 제외하면 50만 명 플러스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시장이 이제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도 너무 부진했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시장의 예상은 250만 명의 증가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북미에서는 9만, 그 다음에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는 95만, 라틴에서는 33만, 아시아에서는 120만 증가를 예상을 했었으나 근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오히려 감소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권은 유럽에 들어갔겠죠. 그러면은 유럽은 여기에 70만을 더하면은 40만 정도 증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지역들은 러시아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 직접적인 이 70만 감소 같은 거하고는. 그런데도 적게 나왔고 아시아가 요번에 유일한 위안거리기는 해요. 109만이나 증가를 했으니까. 하지만 이것조차도 예상보다는 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성장의 한계가 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장주한테 성장이 끝이 나니까는 난리가 났는데 여기에 수급적인 요인까지도 안 좋게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냐 하면은 뭐 별명이 베이비 워렌 버핏인가요? 빌 에크만이 요번에 코로나 원래 되게 유명했다가 좀 명성이 내려오다가 코로나로 또 명성을 확 회복을 하신 분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거 막 엄청나게 빠질 것 같다 얘기했었고 그걸 맞춰가지고서 또 실제로 본인도 하방 배팅해서 돈을 번 걸로 그러고 난 이후에는 이게 저점이다라고 해가지고 난 주식 산다 했는데 그게 진짜 저점이었죠. 그래서 빌라크만은 코로나가 낳은 스타 매니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를 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넷플릭스가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말고 그 전분기 실적 발표도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을 못 시키면서 그때도 많이 빠졌었습니다. 20% 폭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400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빌라크만이 이거를 대량으로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빠지니까는 그냥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4억 정도 손실을 봤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거야? 이거 자료가 공개돼야 알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400 요때 산 겁니다. 요때도 빡 빠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래요. 700불 하던 게 500불 와서 실적 쇼크 내서 400불 깨지니까 산 거죠. 그랬는데 아이고 200불을 가니까는 손절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장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2020년도 요때가 팬데믹이잖아요. 이때보다도 주가가 낮아졌습니다. 이제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모든 숫자들보다 주가가 낮아요. 자, 그러면은 투자자들의 주요 우려를 한번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보자라는 것이죠. 경쟁 강도가 너무 높아지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시잖아요.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애플 TV도 뭐 빠찡코 이런 거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아마존 프라임도 있고 우리나라는 쿠팡 플러스 같은 것도 있고 HBO라든지 너무 많아요. 디즈니 플러스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데 이 OTT가 너무 볼 게 많다 보니까 이 중에서는 뭐 좀 뭐 그런 플레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한 몇 달 끊었다가 그 다음 다시 가입해서 그 사이 못 본 거 쫙 몰아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OTT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의 강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서는 넷플릭스가 그동안의 성장을 이뤘던 시장들이 있어요. 선두주자로서 북미, 유럽, 라틴 이런 시장들이죠. 이런 시장들이 이제는 더 이상 OTT 자체가 성장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두주자였던 넷플릭스, 1위였던 넷플릭스가 이 시장은 이제는 그 마켓쉐어가 너무 높고 더 이상 추가 가입자를 모집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성숙된 시장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추가 유입이 못 나오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주요 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투자하는요. 그리고 이제는 그 좀 더 넓게 봐가지고서 전체적인 증시를 넷플릭스 갖고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쟁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넷플릭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코로나의 수혜주였잖아요. 영화관에 못 가니까 그리고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집에서 있으면 뭐하냐 그럼 드라마 보고 영화 보지 않느냐 그게 대표 수혜주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리오프닝이 되면 얼마나 피해를 입을까라고 했는데 오이고 저기 넷플릭스 보니까는 실제 피해가 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넷플릭스가 가격을 올렸어요. 코로나 이후로 두 차례 가격을 인상을 해가지고서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2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제마다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퉁쳐서 표현을 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런 투자자들은 고민이 있는 거죠. 요즘에 인플레 이런 게 한창 이제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을 계속 올렸을 때 도대체 고객들이 얼마만큼의 가격 인상까지 그 판매량 감소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예. 이게 이제 인플레에 대한 얘기까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스토리가 무너진 거죠. 그 다음에는 그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까지 증시를 이끈 큰 테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은 구독경제라는 것이죠. 구독경제를 하게 되면 일회성으로 사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연속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익의 안정성도 높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이 서비스가, 이 그 상품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제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회사들에 대해 가지고서 이건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플랫폼 기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프리미엄을 줬었죠. 근데 이 구독 경제 기업들도 경쟁이 과연 치열해지면 성장이 가능할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너무 많은 OTT의 경쟁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번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자, 이제 물가가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이 서비스가 심지어 가격을 인상을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내 돈은 한정적이고 물가가 올라가가지고서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의 가짓수는 한정이 돼버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소비를 줄일 것인가? 그렇게 했었을 때 약한 고리들부터 굉장히 이제 주식으로서는 매력을 잃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물가가 높아지니까는 넷플릭스조차 끊어? 이건 필수제 아니었어? 했는데 뒤통수를 딱 맞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86번가에서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사실 그래요, 여러분. 리오프닝이 된다고 해가지고서 구글보다 친구들이 이제 만나야 된다고 나가면서 나 리오프닝 됐으니까는 OTT 바로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해지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은 나 이거 몇 번 안 보는 것 같은데 이 소비를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나타날 수 있고, 특히나 가격을 인상하고 막 계정 쉐어가 안 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점점 나 이거 좀 쉬어야겠어, 이 소비를 좀 줄여야겠어,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내실을 다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첫째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정도의 가격 레벨에서 실제로 약간은 가격 저항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넷플릭스가 다른 서비스들 경쟁자에 대비해가지고서는 가격이 더 높은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1등인 업체가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니까 심지어 우리나라의 티빙이나 이런 데들도 가격을 다 올려갔었잖아요. 그랬는데 더 이상은 여기에서는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다양한 창의적인 요금제 만드는 게 어떠냐, 창의적이라고 해봤자 그날 바로 넷플릭스가 얘기했어요. 뭐냐 하면은 저렴이 요금제에다가 광고를 붙이겠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효과가 꽤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북미 같은 지역을 떠나서 좀 더 구매력이 떨어지는 시장들 있죠. 그런 시장들에서는 이런 요금제를 환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광고 많이 보고 살거든요. 한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케이블에서 뭐 하나 결제해가지고 보면은 난 분명 결제를 해서 보는데 광고를 또 봐야 돼요, 플레이를 누르면은. 하지만 우리는 큰 불만 없이 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대단히 높은 그런 저항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저의 이런 생각들, 이거를 이제는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가 너무 꺾여버렸잖아요. 시장에서 실망을 너무 크게 했고 수급이 굉장히 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실제로 넷플릭스가 취하는 이런 행동들이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는지를 후행적으로 숫자로 확인한 이후에서야 본격적으로 주식을 사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살림이 팍팍해지니까는 OTT 중에서 이제 진짜가 살아남는 경쟁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몇 가지 구독은 끊어버리는 거죠. 물어보면은 정말 많은 OTT를 동시에 가입해서 여러분들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중에 끊고 싶어 하는 것들 얘기해보면은 이게 한두 가지 정도는 내가 이거를 왜 꼭 봐야 되지? 그런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주변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끊는다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인 쟁점들은 뭐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아무래도 우리는 한국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넷플릭스가 안 좋으면 한국의 콘텐츠 만드는 주식들도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이제 드실 수가 바로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구독자 증가표를 가볼게요. 넷플릭스가 다 마이너스가 떴어요. 유일한 플러스 시장이 아시아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것들도 기여를 했겠지만은 아시아 쪽에서 콘텐츠 쪽에서의 소위 말해가지고서 가성비, 영향력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만한 게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가입자가 감소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면 더더욱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넷플은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그나마 성장이 나오는 시장에 오히려 더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요인이 저는 발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사실은 넷플릭스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를 우리한테는 그래서 호재다, 그렇게는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넷플릭스가 취한 현실 자체가 더더욱이나 한국 콘텐츠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물론 비용 통제는 조금 더 할 수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만들기만 하면 된다, 저는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6번가에서 넷플릭스를 여러 번 영상을 다뤘었죠. 그 영상을 다룬 이유는 저는 이제 회계를 중시 여기고, 넷플릭스가 회계 재무제표를 보면은, 넷플릭스의 재무제표를 보면 다음 분기에 넷플릭스의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올지가 거의 예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랜만에 한번 업데이트 해드릴까 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넷플릭스 본다고 구독료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한 달치 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7,000원을 냈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가입일이 제가 그 20일이에요. 그러면은 넷플릭스가 30일에 딱 끊고서 이제 그 회계를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17,000원 낸 것 중에서 3분의 1만 이익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부채의 17,000원이 증가합니다. 이연 수익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소비자한테서 먼저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소비자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수익으로 인식이 되고 이연 수익에선 깎여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3분의 1이니까는 대략적으로 한 6,000원, 6,3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월말이 되면요, 그 6,300원의 이연 수익이 없어지게 되고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뭐 10,000원 정도의 이연 수익만 남게 되겠죠. 대신에 6,300원은 넷플릭스의 수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연 수익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이게 그 다음에 매출액에 끼치는 영향을 거의, 이건 좀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게 매출액 성장률이고요. 전분기 대비해서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연 수익의 성장률인데 한 분기를 후행을 시켜놓은 자료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거의 움직임이 똑같습니다. 물론 약간씩 차이가 나기도 해요. 이럴 때 왜 차이 나냐? 갑자기 그 분기 중간에 뭔가 큰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갑자기 블록버스터급의 그 신작이 딱 나와갖고 갑자기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매출액은 조금 뒤에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연 수익하고 이 시차가 살짝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요때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징어 게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나 쭉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오는데, 다음 분기에 늘어날, 그러니까는 이번 분기, 전 분기 대비해서 이번에 늘어난 이연 수익이 2.5%예요. 그러면은 다음 분기에 대충 이제 그 매출액이 이번 분기 대비해서 2.5%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요 숫자가 그러면은 80억 달러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 숫자는 뭐 기묘하게도요, 현재 컨센서스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기회가 바로 나오려면 시장이 굉장히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 때는 또 이게 또 바로바로 또 반등을 V자로 해주기도 하는데, 딱 시장의 예상만큼으로 일단은 현실이 걸려 있어요. 뭐 미래에는 이걸 더 낮출지도 모르겠지만, 조정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넷플릭스는 딱 요 정도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시장은 숫자를 딱 예상을 한 만큼 재무 데이터 같은 것들은 다 그대로 나오고 있으나 가입자가 생각보다 많이 줄었고 향후의 성장성이 좀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지금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걸 좀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서 저렴한 요금제 플러스 광고 넣는 것까지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고, 아마도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넷플릭스의 향후 주가 흐름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사실은 주식시장이 분위기가 좋았어요. 좋았었으나 시간 외에서 이제 완전히 망가졌죠. 넷플릭스 때문에. 자, 이제 20일 수요일로 가게 되면 이날 이제 그 우대금리가 나오게 되는데 동결을 해버립니다. 지금 중국이 보시면은 좀처럼 통화 완화책을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중국은 코로나를 비교적 잘 막아냈고, 그래서 서구 국가들만큼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정책적인 여력이 대단히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상을 들여다보면 작년 여름부터 부동산 헝다 문제 터지면서 돈을 본격 풀기 시작을 했었고요. 이거 되게 빠르게 풀었습니다. 왜 빠르게 풀었느냐? 그 이유는 미국의 연준을 보니까 2022년 초부터 긴축의 속도를 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우리가 좀 미국하고는 다른 경기 사이클을 탄다라고 할지라도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금리를 내리고 있는 건 좀 이상하지 않겠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직전까지 우리가 쓰고 싶은 완화책을 화끈하게 미리 다 써버리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완화책을 많이 썼어요. 네,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에 와가지고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10년물 금리가 역전이 돼 있는 상황. 그러니까는 중국도 이미 어느 정도 여력들이 많이 소진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전주에 MLF 금리도 안 내렸죠. 동결했죠. 지준율은 내렸는데 50bp 내릴 줄 알았는데 25bp밖에 안 내렸죠. 이번에 LPR도 내릴 거라고 보는 예상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동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뭔가 완화적인 정책적 기대는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 다음으로 요즘에 이제 유럽 쪽, 특히 이제 유럽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별일이 없어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조금 별일이 생겼어요. 자, 별일 없이 끝났던 22회의 통화정책회의, 그쵸? 그 전주에 유럽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 별로 뭔가 딱 예상한 대로 그냥 저냥 넘어갔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후폭풍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1이라고 써놨죠. 요거 계속 뒤에 숫자 증가합니다.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하고요, 독일의 분데스방크 총재가 이날 매파적인 발언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2분기에 그 자산 매입 종료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7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빠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 있었던 22 통화정책 회의의 내용보다도 매파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매파적인 이야기가 뭔가 22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주택 데이터가 또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마이너스 2.7, 예상이 마이너스 4.1인데 예상보다는 괜찮은 거 아니냐 하겠지만 전월치 수정된 게 있어서 거의 전월치 수준의 기존 주택 판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주택 시장의 문제는 팔 집이 없어요. 거기다가 모기지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서 급등, 이것 때문에 제가 뭔가 이제 미국인이라면 부동산에 사기에 좀 부담되는 가격이기도 하고, 게다가 집값 자체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미국 주택시장이 좀 그러니까는 매매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거죠. 가격은 여전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장 마감하고서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얘기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한 실적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5% 이상 상승을 했죠. 실제로 매출액이나 그 다음에 그 주당 순이익, 그 다음에 마진율, 그리고 현금 흐름 모두 다 정말로 예상치보다 많이 좋았어요. 전부 다 좋았어요. 그런데 아주 조심스럽게요, 86번가에서는 테슬라의 마진율 개선이 피크이지 않을까, 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 테슬라의 IR 자료를 보시면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자동차 판매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자동차 쪽은 리스는 판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판매하고 리스 해가지고서 자동차 쪽 매출.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뭐 크레딧 판매라든지 아니면 기타 서비스 아니면은 태양광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제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용도요, COGS도 오토모티브 관련해서 세일즈 앤 리스 쪽으로 해서 GP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서 순수하게 제조 기준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전통적인 그 자동차 쪽에 그 매출 총 이익률만 따로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해보게 되면 이게 2019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도만 보시면은 10%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서요. 작년 3분기에 28.8%, 작년 4분기 29.2%, 올해 1분기에 30%까지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영업이익률 쪽에서는 크레딧이나 이런 것들 덕분에 영업이익률 개선세도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는 테슬라에 대해 가지고서 도대체 테슬라는 어떻게 저렇게 잘하느냐, 이제 사람들이 분석을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막 되게 많은 우수 요인들을 뭐 생각을 하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서 뭐 이렇게 그 모듈을 확 크게 묶어 가지고서 이거를 탁 찍어내 가지고 프레스로 찍어내는 거,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공정 단계를 굉장히 줄여서 그래 가지고서 효율을 높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그거를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제조 쪽은 아주 전통의 영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하고 비교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대차가 가장 전성기를 누렸을 때가요, 여러분, 2011년도 4분기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현대자동차의 매출 총이익률 GP 마진이 27.2%였어요. 지금의 현대차로는 상상이 안 가시죠? 이때는 27.2%였어요. 거의 테슬라 수준이었죠, 여러분. 도요타가 전성기였을 때는 2003년도 3분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매출 총이익률은 24.3%였습니다. 당시에도 현대차가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현대차는 생산 공정 혁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플랫폼 생산 비중이 가장 높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 중에서. 그래서 좋다고 했죠. 지금도 플랫폼 생산 비중은 높아요. 다만 차가 덜 팔리는 거죠, 이제. 마진이 훅 떨어지죠. 도요타 같은 경우 2000년대 초반에 특유의 카이젠, 개선, 그 다음에 저스트 인 타임, 물류 쪽에서 재고를 최소로 가져가면서 효율을 가장 높이는 이런 아주 독특한 시스템들을 도입했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서 마진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저스트 인 타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때도 다들 도입을 해요. 그런데 도요타 차가 그냥 잘 팔리니까 마진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테슬라의 경우에 사실 이때는 개선 속도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개선 속도는 상당히 이제는 조금 그 상방에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이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갔었던 회사들의 GP 마진하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에 거의 뭐 그 수준에서 뭐 그 수준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 전 사실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엄청나게 개선이 일어났죠. 그 다음 분기에는 개선이 일어나긴 했으나 그 폭이 많이 작아졌죠. 그리고 약간 그 폭이 커지기는 했으나 거의 지금은 상방에서는 30 내외 정도의 저는 뭐 안착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테슬라의 추가적인 GP 마진 개선을 예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한두 분기 정도는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제조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차를 만들려면 차체에 들어가는 부품도 사야 되고 타이어도 달아야 되고 핸들도 달아야 되고 시트도 달아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차이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서비스 어떤 기업들처럼 막 마진율 50% 60% 뭐랄까요, 뭐 반도체처럼 그렇게 변동이 확 있기는 어려운 산업입니다. 자동차는 중후장대하거든요. 물론 여기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는 전부 다 전통의 자동차 제조 판매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테슬라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율주행 쪽이잖아요. 자율주행 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지금까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 늘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테슬라에 대해 가지고서 미래 가치를 보시려면 자율주행 얼마나 빨리, 로보택시 얼마나 빨리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기술적으로 완벽하냐, 그 부분만을 보시라. 그 부분이 정말 거의 모든 거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참고로 이렇게 마진이 왜 이렇게까지 좋아졌느냐라고 하면 저희 채널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또 새로 들으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테슬라가 처음에 자동차 쪽에 들어올 때에는 전통의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들이 테슬라한테 부품 공급을 안 하려고 했어요. 망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똑같은 부품이라도요, 나사 하나 주려고 해도 가격을 엄청나게 높여가지고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테슬라한테. 왜냐하면 너는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고 내가 못 받을 수도 있으니 마진을 높게 받아서 그 사이에 돈 다 챙기고 네가 부도가 나더라도 그래서 너한테서 받아야 될 그 매출 채권이 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그 사이 벌어둔 돈으로 반가에 해버리면 돈이 남는다.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요구를 합니다. 테슬라한테요. 근데 테슬라는 살아남았죠. 그 다음 지금은 굉장히 잘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의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들 자동차 업체를 조금만 보시면은 아주 익숙한 단어 있으실 건데요. 바로 CR입니다. 가격을 치는 거죠. 부품 공급 업체들한테, 협력사들한테 단가 후려치기를 하는 겁니다. 테슬라가 딱 반석에 올라온 이후부터는 그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거쳐나갑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마진이 굉장히 좋아졌고, 이거는 솔직히 제가 어떤 회사들하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국내에서 테슬라 쪽에 납품을 많이 한다고 하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마진율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2018년부터 19년, 20년, 21년 오면서 마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은 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넷플릭스 때문에 나스닥은 빠졌고 다우는 괜찮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21일 목요일인데요. 네이버에서 드디어 SM 인수전 불참 공시를 냅니다. 이게 2021년 5월 27일부터 나왔더라고요. 거의 1년 동안 계속해서 공시를 냈었고 이제 네이버는 공식적으로 SM 인수전에서는 발을 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남아있는 대부분이 지금 카카오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CJ ENM이 네이버처럼 이렇게 이제 불참 공시를 낸 건 아니거든요. 일정을 한번 다시 알람을 드리면은 ENM의 경우에 다음 공시 예정일이 5월 25일이고요. 카카오는 7월 14일입니다. 오늘은 다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엔터를 좀 엔터 파트는 없앴는데 여기에 이제 엮어서 엔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에스파가 과거 블랙핑크 나갔었던 코첼라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럼 좀 북미 쪽에 진출하기 용이해지죠 이러면. 그리고 미공개곡을 발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그리고 최근에 에스파 멤버들 머리 색깔 보면 염색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곧 컴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 대비해서 부진한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부진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비용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매출액은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작년부터 주가가 안 좋은 이유는 결국에는 영업 비용이 너무 급증했다는 거고 그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인건비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초에도 86번가에서 몇 가지 키워드 말씀드릴 때 인건비가 너무 늘어나는 업종에 대해 갖고선 시장이 싫어할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그 안 좋은 구간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크게 증가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카카오는 YOY로 영업비용 쪽에 60%씩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영업비용의 증가의 기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하반기에. 그래서 그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를 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근데 일단은 베이스가 높은 효과 자체는, 이거의 안 좋은 영향 자체는 하반기가 되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점점 사라져 가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얼마나 탑라인 매출액 쪽을 늘릴 수 있느냐, 그게 네이버 카카오한테는 진검승부 영역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이제 NH투자증권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좀 부진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증권사들 실적이 좋기는요,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2분기도 지금은 또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4월 달에 증권사들은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에 아주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유럽 쪽, 유럽 쪽 별일 없이 끝난 것 같았던 유럽의 통화정책 기회, 하지만 후폭풍이 있다.
2탄인데 이제는 벨기에 중앙은행 총재, 그 다음에 20의 부총재조차도 매파적인 발언을 냅니다. 뭐냐면 7월부터 금리 인상 똑같은 얘기 하죠. 분데스방크하고. 그 다음에 연내에 플러스 금리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유럽은요, 유로존은 마이너스 0.5예요. 25bp씩 올리면 3번이나 올려야 돼요. 그래야 플러스를 봅니다. 매파적인 발언이죠. 그래서 이 발언 때문에 유럽뿐 아니라 미국까지도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고용 상황은 여전히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추가 지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이 이슈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롬 파월이 IMF 패널로 나와서 토론을 하죠. 여기에서 5월 회의에서 50bp 인상 가능성 언급을 구체적으로 해버립니다. 증시는요, 파월의 이 발언이 대단히 매파적이다라고 받아들여가지고서 하락을 해버리죠. 여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거는 두 번째 꼭지에서 훨씬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파월의 발언이 애지간히도 매파적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는 노무라 증권이 질러요. 노무라 연준 6월과 7월에 75bp씩 인상 정말. 기억나시죠, 여러분? 골드만에서 지난번에 전미 실물 협회 나와가지고서 FOMC 끝나고 다음 주였어요. 파월이 나가서 발언했는데 그게 매파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제 다음 해에 50bp 인상 이야기를 바로 꺼냅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CT였나요? 하루 뒤에 너는 뭐 그 정도밖에 안 질러? 나는 50bp씩 연속으로 계속 4번이었나 인상할 것 같아. 너무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올릴까 찬스만을 보고 있었는데 IMF 토론 보니까는 이거 매파적이야 하면서 6월 7월 나는 50이 뭐니 얘들아 75씩으로 2번을 할게. 예. 더 지를수록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 이렇게 노무라가 아주 세게 질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단 75bp 먼저 언급해 놓은 게 참 다행이라 여겨져요. 안 그랬으면은 자꾸 뒤따라가면서 말하는 사람 될 뻔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좀 섬찟한 차트입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대표 펀드죠. 아크 K. 요 ETF가 2022년판 IT 버블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굉장히 유행했던 여러분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요 연두색이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 차트인데 이게 언제적이냐 하면 과거 1993년부터 2003년까지의 주가 흐름이에요. 그럼 뭐가 들어오느냐? IT 버블이 들어오죠, 여러분. 쫙 급등을 하죠, 그쵸? 그러고 나서 IT 버블이 딱 터지고 또로로로록 다 내려왔었어요. 근데 아크 K 펀드가 ETF가 쫙 거의 궤적이 비슷해요. 이때 당시에 IT 버블 당시에 나스닥 100하고요. 쫙 올라가서는 거의 피크가 비슷한 상황에서 내려오기 시작을 해서 여기였거든요. 요게 작년 말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에이 설마 이렇게 갈까? 그래도 뭐 이렇게 좀 가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어떻게 되었느냐? 4월 21일 기준입니다. 똑같은 궤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여러분들 무서운 거는 뭐냐 하면은 자, 연두색을 보시면은 그러면 요 가격에서 저점까지 일단은 시간이 또한 2년은 더 가야 되죠. 그리고 요 가격에서도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이 추가로 만약 요 가격에 샀다 하더라도 절반 가까이의 추가 하락이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무서운 차트입니다. 똑같이 간다면은요. 다음으로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식 담보대출을 받아서 트위터에 인수자금을 마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트위터 인수자금 57조 원 대출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트위터에 애드가 들어가서 보시면은 공시가 나와 있는데 총 465억 달러를 준비했다라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내 돈이 있고 남의 돈이 있을 거죠. 빌린 돈. 내 돈 210억 달러 내겠다. 근데 이 자금의 출처는 뭔지는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현금인지 향후에 이만큼의 현금을 어떤 식으로든 마련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는 내가 알아서 마련할 수 있다. 자기 자본 210억 달러 적어놨고 은행 차입금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가지고 총 12개 은행들한테서 돈을 빌린다. 그럴 계획이다라는 것이고 금액은 255억 달러다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테슬라 주식 125억 달러가 담보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리려면 뭐 신용대출이라 하고 아무리 머스크라도 255억 달러를 여러분 신용대출로 빌릴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죠? 담보대출 해야 되는데 그 담보는 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가 주식이고 주식 가치고, 그러니까 테슬라를 담보로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125억 달러를 담보로 이제 제시를 했고, 이거는 뭐 지금 현재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 가치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숫자이다. 여튼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의회에서도 나섰더라고요. 이거 진짜로 실체가 있나 더 정확하게 밝혀라 뭐 이렇게 하던데. 어쨌든 그래가지고서 이날은 계속 분위기 안 좋습니다. 뭐 파월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증시는 빠지고 그 다음에 금리는 급등을 합니다. 근데 안 좋게 급등하죠. 10년물하고 2년물이 역전됐었잖아요. 그러고 다시 역전해서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차이가 40bp까지도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금리가 오르는 와중에 단기가 더 올라요. 긴축을 더 빠르게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서 금리가 오르는, 이게 사실은 조합으론 최악입니다. 20일 금요일 날에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실적 나왔는데 주요 은행들 다들 우수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실적 서프라이즈의 요인은 역시나 이자 예대 마진이 이제 예상보다도 더 잘 나온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의 수혜를 톡톡히 누려왔다. 다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실 거의 뭐 유일한 영역입니다.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다음으로 우리나라 자동차는 모비스가 대표적으로 여전한 운송비 부담 때문에 예상보다 23%나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뭐 이게 이제 운송비 부담이 피크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주식은 이날 살짝 반등했습니다. 위안은 사실 뭐 사이즈가 작기는 하지만은 뭐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많이 잘 나왔고요. 근데 요거는 좀 많이들 이게 리킹이 됐었던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건설주들이 좀 대부분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예상만큼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 1.2%, 근원 소비자 물가도 전년 동기 대비 0.8%. 자, 근데 다음 달 숫자부터가 여러분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바로 다음 달부터 통신비 인하의 기저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드디어 소비자 물가가 꽤 오르는 거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 계속 빠져요. 돈 풀 것 같은데 안 푸니까 계속 빠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내셔널 팀 국가대가 출동을 합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국가대뿐만 아니라 민간의 펀드도 좀 동원한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돈으로 겨우 막아내요. 증시를 겨우 상승으로 마감을 합니다. 근데 국가대가 출동하고 난 이후에 증시가 좋았던 경우와 나빴던 경우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나빴던 경우가 훨씬 많았었어 가지고 국가대가 그 바텀 피싱의 강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으로 유럽 쪽 중앙은행 얘기 또 드릴게요. 이제 3탄 마지막인데, 이제는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까지도 이야기합니다. 현재 자산 매입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된다.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의 함의는 2분기 내로 끝내고 6월 회의 때 종료 결정하고 3분기에 7월에 금리 올리자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그 총재가 드디어 열받아서 말 한마디 합니다. 보시죠. 라가르드가 ECB 정책위원들한테 비판과 누출, 정보 누출인 거죠. 회의 내용 자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스토리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희 뇌피셜입니다. 지난 회의가 싱겁게 끝났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졌었어요. 근데 이게 세부 내용을 보면 부글부글 속이 끓었던 유럽 중앙은행 위원들, 매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미국이 연주는 매파성을 점점 더해가면서 갈 길을 가는데 우리는 왜 못 가냐? 매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라가르드 네 말만 듣고 가는 거 아니냐? 시장이 그럼 오해할 수 있다 하면서 갈등이 표면 위로 지금 나온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날에 이제 라가르드가 뭐라 그랬냐면 금리 인상이 이제 3분기 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너무 이제, 그니까, 너네들 이건 어느 정도 내가 해서 얘기를 해 줄 테니까. 근데 너희가 말하는 만큼 빠른 속도까지는 안 하고 그래도 한두 달이라도 좀 이런 느낌으로 좀 보입니다. 하여튼, 라가르드 총재 지금 매파적인 분위기 최근에 나타난 이 아주 뭐랄까요. 반동? 반란? 이거를 진화하려는 모습이 아주 역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자정에 들려온 소식인데, 제가 볼 때는 구로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거의 크레이지 영역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날 어떤 게 있었냐 하면은 구로다 총재가 콜롬비아 대학교 가고 이날 강연한 날이었어요. 그 강연한 날인데 별 얘기 안 할 줄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일본 상황이 어떻습니까? 혼자서 완화책을 쓰고 있어요.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완화책을 사용해서 엔화 약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뒤에서 확실하게 더 말씀드릴 텐데 엔화 약세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국의 통화를 의도적으로 약세로 계속 보내게 되면은요, 그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자체로 자국의 수출 기업들의 수출 환경은 굉장히 개선이 되는 거죠. 수출 경쟁력이 좋아지는 거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IMF 때 환율이 워낙 약세가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갑자기 좋아졌었잖아요. 마찬가지 상황이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이제 좀 더 고급스럽게 자국 수출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행태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변의 수출 경쟁국들은요, 이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야, 나 뭐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 너 혼자만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 여러분, 미국이 나섭니다. 미국이 요즘 바빠요. 미국이 제닛 옐런이 일본의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을 콜해요. 불러요. 미국으로. 좀 오세요. 워싱턴으로 해서. 아니, 왜 이렇게 통화 약세 보내냐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 가지고서 뭐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은, 의도적인 약세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 원래 글로벌의 룰은 그런 게 아니다. 서로 간에 아주 매너 게임 해야 된다. 뭐 그런 류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목요일 날에 양국 재무장관이 만나서 공동 성명을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그러면 그러다도 조금 강도를 낮추겠지, 완화 강도를. 아니 말이라도 좀 적게 하겠지 싶었는데 이날 이 양반이 콜롬비아 대학 가가지고 강연하는데 굳이 이거 주제를 꺼냅니다. 자, 일본은 엔화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계속해서 공격적인 완화책을 펼쳐야 된다. 그래서 이날 밤에 사실 증시를 끌어내린 요인 중에 하나는 구로다 이 발언도 있었어요. 그리고 엔화가 계속 약세로 갔죠. 자, 요 주제도 요즘 중요하다 보니까 세 번째 주제로 따로 빼갖고 더 상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는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채 금리는 계속 올라가다가 너무 장이 빠지니까는 이제 주춤해져 버렸죠. 그래서 살짝 빠져서 끝났습니다. 이제 10년, 2년 금리 차 거의 한 20bp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또 이거 잘못해버리면 역전될 수 있는 한달음의 수준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일요일에 프랑스 결선 투표 여러분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제닛 옐런도 요즘 바쁩니다. 러시아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일본 때문에도 아프고. 옐런이 유럽한테 뭐라 그러냐면 석유의 전면적인 금수 조치, 통제, 이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유가를 많이 끌어올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실 86번가에서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유럽에서 추가적인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금지 조치가 내려지려고 하고 있는데 전면 금지 조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러니 이 영향이 혹시나 프랑스 대선에 안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이제 유럽의 정상들이 지금 그 마크롱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러시아한테 대응을 하고 있겠죠. 근데 거기서 아주 대통령이 바뀌어버리면은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급적이면 프랑스 대선 이후에 이걸 발표하자라는 식으로 결정했다더라. 이런 카더라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프랑스 대선이 아주 접전으로 흘러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사실 이제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 올라가 버리면 물가가 폭등하게 될 거고, 그럼 당연히 현 정권인 마크롱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마크롱이 만약에 일요일 결선 투표에서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주에 바로 전면 러시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금지 조치가 나올 시장으로 봐서는 위험 요인입니다. 그러면은 마크롱의 상대인 르뱅은 어떠냐? 만약에 르뱅이 마크롱처럼 러시아에 대해 가지고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매기려고 드는 그런 후보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이럴 거예요 저럴 거예요 나눠서 생각할 필요 자체도 없죠. 근데 르팽이 조금 독특해요. 르팽의 이 당 자체가 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이게 내역을 보니까는
러시아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갖고 당을 운영을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 러시아의 은행이 뭐 다른 메이저 뱅크가 아니라 흔히들 돈 세탁으로 유명한 은행이다라고 해요. 이 정보는 미국으로부터 흘러갔다라는 썰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 스캔들이 터지고부터 르팽이 지금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르팽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안정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차별화를 보여야 되니까는. 그래서 이 둘을 종합해 보시면 러시아랑 뭔가 커넥션이 있고 물가를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 자, 유럽이 만약에 전면 금지 조치하자 그러면 르팽은 반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현재까지는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르팽이 된다면은 물가 안정 쪽 그 전면 금지 조치는 조금 더 논의가 유럽 내에서 있을 것 같지만 만약 마크롱이 된다면 바로 나올 수도 있다. 그걸 한번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요. 러시아가 만만한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마크롱이 유럽하고 협의해가지고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려도요. 현실적으로 러시아 완유가 완전히 막히는 건 아닙니다. 뭐 그래도 사실 이런 조치 나오면 유가는 팍 튀겠죠. 완전히 막히진 않아요. 원래 러시아가 일평균으로요 한 600만 배럴 정도를 글로벌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럼 그게 다 막혔냐면 그러지가 않아요. 요게 보시면은 그 각각 원유별로 원산지 이제 어디에서 왔느냐 이거를 이제 나눠 놓은 건데 파란색이 3월이고 빨간색이 4월입니다. 근데 4월에 보시면 unknown 정체불명이 갑자기 한 일평균 70만 배럴로 늘어요. 이 킹리어 가심이 늘죠, 여러분. 이거 러시아 할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그리스 뭐 별별 국가들이 다 갑자기 늘어요, 여러분들. 이걸 지금 이제 뭐라고 특히 이제 네덜란드가 많이 늘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유럽의 그 해상에서 원유 섞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 사오고 그 다음에 뭐 북해 유전에 있는 거 갖고 와가지고서는 둘을 바다 한가운데서 섞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서 북해 유전 비중 51로 하고 러시아를 49로 하면 북해가 이제 원산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택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600만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숫자들도 다 합쳐서 보시면은 대충 한 150만 정도가 그래도 어떻게든 지금 러시아가 뭐 원산지 가리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서 지금 시장에 그래도 수출 시장에 내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많아봤자 한 200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600만에서 만약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라고 하면 상당히 원유 시장에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미국채 10년물 쪽을 보시면은 너무 올라요, 사실. 이 정말 지붕 뚫고 하이킥인데 2.9까지 넘어섰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 수준을 보면은 2.9에서 3 내외, 그러니까 2.8에서 3 내외 정도에서 굉장히 강한 매물대 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르게 쫙 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일단 숨고르기를 좀 하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뭐 너무 높은 CPI나 뭐 그런 게 나오면은 좀 연준이 대응을 하겠다. 추가적으로 매파성을 더 길러서. 근데 한 요 정도에서 일단 안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도 뭐 지금 논스톱으로 계속 가서 놀랍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미국제 10년물 시장에서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2.91이에요. 금리가 계속 올라갔다. 우리 올라갔다만 생각을 하죠. 아, 그래봤자 저금리잖아.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뀌게 되면 아마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갖가지 안 좋은 얘기들을 쏟아내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 3을 한번 타치를 하면 오버슈팅이 잠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금리가. 근데 지금 여러 이제 채권적 보고서들 보면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3 넘어가서 특히 한 3.1을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채 강력하게 사야 되는 시기 아니냐.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뭐 주식으로 치면 바텀 피싱이죠.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 빵 나오면은 그때는 아마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라운드 넘버라 그래요. 1에서 2 바뀔 때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고 2에서 3으로 바뀔 때 사실 2.99에서 3.01이 되는 것보다 2.9에서 2.99 되는 게 더 많이 오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앞자리가 바뀌는 거 그런 거에 더 민감하게 인간은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3이 한번 뜨게 되면 또 한 차례 출렁임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준이 왜 이렇게 매파성을 가지느냐, 향후에 기대 인플레가 너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건 어디서 판단하느냐, 그러면은 5년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시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5년 기대 인플레가 2.2에서 2.3 정도면 잘 머물러 있다, 그건 정상 범위다. 근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연준 입장에서는 그 심리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굉장히 매파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요일 날에 이게 2.67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이제 2.3이 문제가 아닙니다. 2.67까지 치솟아요. 근데 금요일 날에 주가하고 다 떨어지니까 겨우 좀 내려서 2.59로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높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높은 수준이다. 요게 적절한 레벨로 내려올 때까지 연준의 매파성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고차 지수인데요. 맨하임 인덱스. 지난 사실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 거, 맨하임 그 중고차 지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잖아요. 이 맨하임 인덱스는 한 달에 2번 냅니다. 반월치 갖고 내고, 그 다음에 온월치 갖고 내거든요. 4월 상반한 데이터가 이번 주에 나왔는데, 보니까 또 1% 추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독특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은 자료를 발표를 할 때 계절 조정치 자료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절 조정치를 반영을 하면 마이너스 1%인데 순수하게 데이터 나온 것만 갖고 비교를 해보면 플러스 3%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고차 지수가 CPI에서는 이게 하락으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점은 사실 그 전달에 나왔던 3월달 숫자에서도 나타난 현상인데, 계절 조정치를 적용하면 하락이 나오고 계절 조정치를 적용하지 않으면은 보합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차이가 더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절 조정치가 얼마나 여기도 맞을지 이것도 나중에 한 번에 수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도 계속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일단 한번 지켜보자 라고 저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50일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여전히 상방을 가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모멘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키는 일요일에 있을 프랑스 결선 투표, 그 이후에 대러 러시아 대상 전면 제재가 나올지 그걸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급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SCF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운임 지수는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항 적체는 쫙 내려왔다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단기자금 시장은 별일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로나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 보면 다들 이제 다른 나라는 안 보고 중국만 보는 건데, 중국을 보시게 되면은 좀 확진자가 내려온 듯 하다가 오늘 또 보니까 숫자가 또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게 좀 더 봐야 된다, 안정화되는지 아닌지는. 특히나 이제 보시면은 이젠 다른 도시들 당산도 나왔고 베이징도 오늘 지금 그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다른 도시들의 락다운이 신규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 사실 베이징 같은 경우는 당산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당산이 봉쇄된다는 거는 사람 한두 명 여기에 또 확진자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 여기도 락다운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베이징은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영향은 없을 수 있겠지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상해보다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코로나는 코로나고 중국은 이제 그 상황에서도 경기를 잘 그래도 살려내야 되잖아요. 지지난 금요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정리하면서 찌라시가 돌기 시작하더라. 뭐냐면 자동차 공장을 월요일부터 돌린다던데요.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보니까 실제로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해 자동차 그룹하고 테슬라 월요일부터 공장이 재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어쨌든 중국 정부는 코로나 영향, 경제 영향 최소화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미크론이라 할지라도 제조 영역에서는 좀 봉쇄 적용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이 노력이 과연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계속.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최근에 이런 테슬라나 이런 데가 재가동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새로운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다 막아버리다 보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주요 시설들의 생산 재개는
이루어졌지만은 걔네가 만들려면 부품 재고도 있어야 되고 만들고 난 이후에 그 운송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원만하게 진행될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봐야 된다. 이고 사실 이제는 다음 주에 뭐 락다운도 락다운이지만은 추가적으로 여기에 좀 짐이 더 쌓이는 게 있어요. 문제가 좀 설상가상이라 해야 되고요. 그게 뭐냐 하면 중국은 노동절 연휴를 굉장히 길게 놉니다. 일단 큰 연휴인데 이때 원래 같으면은 평시 같으면은 우리나라에 관광을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아주 이제 그 우리나라 대중국 관련 소비재 기업들이 화랑을 맺는 그런 구간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관광객 올 수 없는 상황. 근데 어쨌든 이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5일 그리고 앞뒤로 더 노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중국도 이제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의 생산 차질이 더 가중화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시기가 생산 차질에 어쨌든 코로나 플러스 노동절 연휴 해가지고 생산 차질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예상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GDP 같은 경우에는 1% 초반대에서 계속해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좋지도 않지만 아주 나쁘지도 않은 수준이다. 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실적 시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업데이트 해드리면 지금까지 20%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순이익이 예상치 대비해갖고 잘 나온 기업들의 비중이 전체 발표 기업 중에 79%입니다. 그래서 과거 5년 평균인 77보다 높다. 2%포인트. 그러면은 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폭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의 순이익 증가율이 5%로 예상이 됐는데 뭐 만약에 10% 증가가 됐다. 그러면은 5% 상회가 된 거죠. 요 상회 폭이 정말 다행히도요. 그 전주 대비해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사실 이거 다 테슬라 덕분입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참 많은 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8.1이 나왔는데요. 이 덕분에 그 전주 경우에는 과거 10년 평균 6.5와 과거 5년 평균 8.9에 딱 중간에 있었으나 이번에 나온 거는 5년에 조금 더 가깝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는 안 좋아졌죠. 매출액 예상치의 상회폭이 확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출액 예상치가 계속해서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격은 잘 올렸고 이제 마진만 잘 방어하면 돼. 원자재 가격 같은 거 떨어질 거잖아. 그러면은 마진이 개선되겠지. 가격은 일단 올려놓은 거는 잘 안 떨어져. 그러니까 마진 개선이 급격히 나타날 수 있으니 2분기, 3분기, 4분기에 실적 추정치를 나는 계속 상향해 나갈 거야가 시장의 트렌드였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3월 달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를 이제 한 달 정도 겪은 그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요 감소가 조금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의 숫자가 80%로 과거 5년 평균 69%, 과거 10년 평균 61%보다 대단히 높았다가요. 이제는 과거 5년 평균과 똑같은 69%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폭도요. 원래는 1.7%로 과거 5년 평균, 10년 평균보다 같거나 높게 나타났었으나 이제는 1.3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지금 주가가 안 좋은 이유는 가이던스가 부정적으로 내는 데가 많아요. 긍정적으로 내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내는 것이 현재까지는 2배 더 많습니다. 그런데 12개월 포워드 PER은 과거 5년 평균과 똑같습니다. 해석은 각자의 영역입니다. 다음 주가 실적이 제일 많이 나와요. 요 주간 슈퍼 이제 어닝스 위크인데 175개 기업이 발표합니다. S&P 500개 중에 175개가 엄청 많은 거죠. 자, 과연 요 둘 중에 어느 쪽으로 예상치 대비 상회폭이 향하게 될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가이던스 어떻게 나올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이제 현재 매중의 메인, 베어 중의 베어인 맨날 이제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 자료만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익 추정치가 나중에 이렇게 내려갈 것 같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BOA에서도 내는 자료를 보면 여기도 사실 베어예요. 윌슨 못지않은 베어긴 한데 뭐 얘네들도 내는 이제 향후 예상 자료를 보게 되면은 요게 이제 하늘색이 향후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경로거든요. 예상 경로인데 보시면은 이제는 네거티브 실적이 역신장하는 것까지도 본인들의 모델을 사용해 보면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올해 연말에는. 아주 무서운 얘기를 꺼냈어요. 이게 보이시죠? 그쵸? 이 파란색이 실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 하늘색이 얘네들이 자기네가 직접 만든 그 모델이에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어쨌든 요번에는 연말이면은 역성장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일단은 이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총평을 해보면은 다음 주가 진정한 실적 시즌이죠. 과연 어떤 모습이 나올지 일단은 봐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 주가 드디어 미국의 FOMC 5월 회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어떤 얘기들 나올지. 결론적으로 저는 뭐 여전히 조심하셔야 된다. 여전히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이시라.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일정들 보시면은 프랑스 투표, 그 다음 미국 주택 데이터들 몇 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 있습니다. 과연 이때도 구로다가 완화적으로 계속 얘기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구로다 너무 이제 세요, 진짜. 다음으로 이제 독일하고 유로존, 뭐 이런데 소비자 물가,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일본 소비자 물가 나왔는데, 그쵸? 있을 것이고요. 미국 PC 물가 나오고, 그 다음 주말에, 이제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또 월초입니다. 그쵸? 5월 초입니다. 그러면 각종 중요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중국의 여러 가지 그 PMI 데이터들 나오거든요. 요거까지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주 자산시장에 대한 정리였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